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우드C의 김성원입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한국 현대사 스쿨 1945년에서 196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주차 동안 매주 3강씩 10주차니까 30강씩 하겠죠. 15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강의가 많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1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토대가 닦였으며 이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며 이 15년 동안에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엄청난 한국전쟁을 비롯한 전쟁과 이념투쟁과 정치적인 격변이 이때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적 토대, 제도적 토대, 이념적 정체성이 모두 확립된 15년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요 취미가 서점을 가는 일입니다. 서점을 가서 요즘엔 어떤 역사책이 나왔는지 또는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인데 현행 교과서와 공교 역사관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실에 충실하기보다는 내러티브에 기반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러티브는 보통 영화 연출에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 말 그대로 줄거리입니다. 영화적 내러티브의 특징은 뭐죠?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죠? 악당이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승전결이 매우 뚜렷합니다. 내러티브의 특징은. 하지만 역사는 내러티브로 다루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실에 기반한 영역일까요? 당연히 사실에 기반한 영역입니다. 왜? 우리 현실을 보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역사도 과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과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볼 때 악당과 주인공을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이러한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충실해서 이 시대에 통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영역이지 내러티브에 기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의 문제점은 악당과 선인의 구분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죠? 일제시대 때 군 경력이 있거나 경찰 경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악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할 때부터 무장투쟁을 했거나 소위 말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선인으로 취급을 냅니다. 과연 이런 역사적 관점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공화국 또는 이 민주정체라는 것은 성숙한 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정말로 많은 조건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성공을 하려면은 사회적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고 높은 교육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 문명이 퇴치가 돼야 되고 부가 창출이 되고 분배가 돼야 되고 자유를 위시한 헌법이 존재해야 되고 법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는 이러한 교대에 오르는데 보통 200년에서 300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만들기, 민주공화국은 선언한다고 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적 토대, 정신적 토대가 모두 완성이 되어야 민주 정체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루는 교과서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정부다라고 낙인을 찍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도 무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라는 보기 드물게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 성장을 뜻하는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왜 둘 다 있어야 되냐면은 산업화에만 성공했지만은 민주화에 성공한 케이스는 어디가 있죠? 중국입니다. 그죠? 산업화. 등소평의 경제개방 이후에 산업화에 성공했지만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한 나라 케이스는 바로 중국이죠. 반대로 민주화로 출발했지만은 산업화에 실패해서
성숙한 민주 정체로 돌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인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선거를 처음부터 보장을 해줬지만은 산업화에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지금의 프리덤 하우스의 통계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민주 자유 점수는 거의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기록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죠. 세 번째, 다수의 뜻만이 옳다는 해석이 일관되게 흐릅니다. 현대사에서 무조건 다수의 뜻이 반영되었던 것이 옳은데 왜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소수의 엘리트들의 결정은 다 틀렸고 독재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다수의 뜻만이 옳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 교과서를 보면은 항상 많이 나오는 사진이 뭐냐면은 데모하는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창과 촛불과 데모 현장이 가득한 현대 역사 교과서에 이러한 장면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발전은 대개 세계사를 보면은 대중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결정이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앓고 있는 이 현대사 서술을 제가 비판을 하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독재 체제 구축을 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러면서 독재 믿으면 들으면서 잘한다고 계속 독재 하면은 특정한 세력은 절대 악으로 규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항한 사람들은 잘했다 천번 만번 외치면은 이 세력은 절대적으로 옳은 이제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흐르는 이 약 30년간의 세월에 사회 악이라든가 부패가 없었다는 말씀을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 생활에선 악이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역사 소술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세력의 부패를 조명할 거면은 다른 세력의 조명도 비판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현행 교과서에는 이 북한의 이 악습, 세습, 부패, 독재, 그리고 김일성 신정체제에 해당하는 이러한 체제의 악랄함과 악마성을 조명하는 서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교과서를 보면은 거의 그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이 정권 나팔수로 전락했다라는 이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 이 보시면은 뭐 국민이 주인이다. 항상 이런 다수의 촛불, 죽창, 데모, 플랜카드 이런 거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세력들의 이 힘이 가장 강력해지고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고착화시켰던 이 분단을 해결하는 마지막 해결사라는 식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영화라는 공간을 보면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문제점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영화라는 공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밀정과 암살, 막 뭐 다 이런 영화죠. 그죠? 몰래 찾아가서 막 죽이고 암살하고 막 그런 영화인데, 이 해방이 오기 전까지 정말로 의인들은 무장 투쟁하고 일본 경찰들이나 이런 일본 군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런 암살을 한 사람들만이,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만이 의인이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짜져 있고요. 그다음에 1987년 1987이라는 영화도 87년 이 전두환 정권의 군부 독재에 대항하는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것도 다 이제 이런 사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치, 성공의 원리, 성공의 원칙, 그리고 물려줘야 될 정신이 부재합니다.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60년대 초반에 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위대한 성취를 이뤘는데도 이 반세기 동안 일어났었던 이 성취의 비결과 원칙과 정신이 부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원칙과 원리와 가치와 정신은 퀘스천 마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부가 사라진 역사관이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김창수, 요거는 김구 선생의 이 청년기를 그린 이제 또 영화인데, 이런 영화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국부 이승만을 그린 영화는 시도를 하려고 해도 어마무시한 이 언론의 공세와 학자들의 공세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한민국은요, 나라 만들기라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근대 국가 만들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좌익적으로 가거나 우익적으로 가거나. 여러분, 영어 명칭으로
중국과 북한의 국가 명칭을 공식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중국을 뭐라고 할까요? China. 아, 차이나 좋아요. 근데 맨 끝에 조금 긴 이름이 있죠, 그죠? People's Republic of China. 박수. 방금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하셨죠, 그죠? PRC, 그죠? 공화국입니다.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과 중국이 같나요? 다릅니다. 그럼 북한을 아시는 분 한글로 이제 설명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공식 국호는 뭘까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야, 박수 한 번 더. 지금 너무 독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어린이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이 잘 대답을 해줬는데 중국과 북한 모두 다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그럼 공화국의 뜻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여럿이 한자 뜻 그대로 여럿이 화합해서 협력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국의 반대 개념이죠. 그죠? 왕국은 뭐죠? 왕의 소유로서의 국가입니다. 근데 공화국은 여러 명의 국가라는 뜻이 뭐죠? 민주 정체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북한과 중국은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가? 그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한과 중국의 출발은 뭐죠? 좌익적 출발이죠. 인민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인민들의 동의를 받은 그런 공화국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다는 뜻은 모든 사람의 권력을 뺏어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토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재산과 토지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은 뭘까요? 우익적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국가가 신이다 이런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과 독일의 모델이죠. 이런 국가 체제의 성질은 개인이란 단위는 없습니다. 개인이란 단위는 없고 오직 국가 전체 안에서의 개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이 마지막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붙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한 행동이 뭐죠? 자살 특공대를 꾸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죽기 싫어 이러면서 죽었을까요? 그 가미카제 특공대들은 아닙니다. 천황 폐하 만세 소리 지르면서 다 죽었어요. 왜? 일본에서는 천황이 신이고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이 일본 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운명져져 있고 우리 여기에 속하는 황국 신민들은 그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나쁜 죽음이 아니고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러면 독일은 뭘까요? 독일도 중세 내내 몇백 개의 공국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독일어권 이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나라를 이 19세기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공황과 여러 가지 이제 민족주의가 강해지게 되면서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둘은 쌍둥이라 보시면 되는데 독일은 같은 서구권이지만 영국과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게 영국과 미국은 먼저 개인으로 출발해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개인은 없고 오직 전체 집단 민족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뭉치지 못하면은 유태인에게 당하고 우리가 뭉치지 못하면은 러시아 슬라브 민족에게 당하고 우리가 뭉치지 못하면 프랑스인들에게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보다도 안전과 질서가 신이다. 이런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 만들기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극자로 가도 이렇게 공산주의적으로 망하고 너무 우측으로 가도 집단적으로 망하는 어떤 이런 이제 결과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 국가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가도를 달린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개인과 공동체의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탄생한 나라죠. 개인의 사적 권리에 해당하는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주고 하지만 그 자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들에게 공동체적 의무를 부여하는 이 헌법 그리고 그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도덕성은 왜 발달했냐면은 기독교 칼빈주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도 신봉한다. 이런 어떤 그 도덕성과 제도와 법적인 어떤 제도가 다 이게 두루 완성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공행진을 했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이 두 가지 모델이 충돌을 했겠죠.
어마무시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2년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1948년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 같은 대한민국의 이승만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나는 결사코 반대하겠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와 그 피 튀기는 전쟁들, 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피가 흥건하게 물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국가 만들기에 있어서 서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를 볼 때 조금 관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모든 세계사의 모든 나라들이 근대 국가를 만들 때 다 이런 진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유독 이 나라에만 이런 폭력이 있었는가라고 관점을 갖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어떤 이제 학술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의는 영상 자료와 문서 자료, 책으로 집필이 되는데, 파란색은 제가 책을 통해서 담아내는 장점들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더 상세한 서술이 들어가겠죠. 더 많은 소주제들이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상 강의의 장점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도표와 도식화를 통해서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해당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총 30강의 이 내용들인데 굉장히 많아서 이 30개를 제가 다 읽으면은 벌써 졸리겠죠. 그래서 큰 덩어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해방과 혼란을 뜻하는 1주차와 2주차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전에 3년 동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건국을 하고 1948년에서 49년까지 이야기인데, 건국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이 나라에 있었는가. 대통령제를 할 거냐, 총리제로 할 거냐, 토지개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누가 이 나라의 적이냐, 공산주의자들이 적이냐, 친일파들이 적이냐,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국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총 6강 그리고 2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지만, 이 물리적인 전쟁을 끝났지만은 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 정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전쟁은 계속된다 해서 이 1950년대에 한국 정치, 경제, 그리고 북한까지, 북한 역사를 왜 끼워 넣냐면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뭐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역사도 함께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정권의 이 말기에 해당하는 3.15 부정선거와 4.19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승만의 업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어떤 주제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1주차 내용입니다. 1주차 1강 예기치 못한 해방. 네, 이 1강의 이 소챕터를 보시면은요, 194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이어지는 이 한반도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은 예기치 못했어요. 그 누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패망해서 한국인들이 해방될 줄 예상을 했나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방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혼돈은 예상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5년간의 일제 치하가 진행이 되는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배경과 지식과 이념을 갖고 투쟁을 했습니다. 다 배경이 달라요. 누군가는 공산주의다, 누군가는 민족주의다,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다, 누군가는 미국이다, 누군가는 소련이다. 이런 식으로 원래 찢어져서 독립운동들을 다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혼돈이 예상이 되겠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히로히토 천황이, 쇼와 천황의 본명 히로히토입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고.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드디어 해방이 왔다라는 식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해방인가가 중요합니다. 해방, 그러면은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은 외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어떤 독립국가의 건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일제로부터 한국인들을 해방시켜준 주체는 누구냐?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것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여한 것은 대단히 슬프게도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각기 그 8월 달에 원폭이 투하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이 주머니 이렇게 뭐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그죠? 주머니 손 놓고 그 항복 이 조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본은 본디 천황의 나라죠. 왕의 나라가 아니고 천황의 나라입니다. 왕들의 왕이 천황의 나라. 이 항복 이 조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이 한국인들을 해방을 맞게 되는데 왜 제가 1%도 안 되냐 말씀드리냐면은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 일본의 육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6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4개월 전 1945년 4월 달 한국 독립군을 딱 통합해가지고 숫자를 카운팅하면 몇 명일까요? 33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의 논리에는 당연히 어떻게 보일까요? 일본을 패망시킨 거는 나지. 당신들 뭐 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승만 그 박사는 이때 그냥 뭐 미국과 중국에서 각기 그냥 호의호식하고 있어서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3년 동안 42년 동안 설득을 해가면서 한국인들이 미군에 편입되어서 같이 일제대항에서 전쟁을 해야 독립주권국을 가질 수 있다라는 미명하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은 CIA의 전신인 OSS와 미국 국무부와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의 독립군들을 한국의 청년들을 미국과 중국과 만주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미군에 편입시켜가지고 공동 한미연합훈련을 한 다음에 전쟁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회의를 한 결과는 섣부르게 소수민족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메가다 장군도 당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대단히 슬프지만은 국제정치 주권국의 회복은 요걸 외워두시면 좋은데 주권국의 회복은 도덕과 명분의 영역이 아니고 힘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재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국제 정세를 볼 때에도 대입시켜야 되는 법칙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과 명분으로 독립과 영토 확장과 영토 보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1945년인가 하필 왜 45년에 해방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일본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35년간 왜 우리가 해방을 맞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력은 부족했고 우리의 조직력은 약했고 일제는 너무나 강했고 일제는 국제정세를 잘 읽어서 1차 대전의 승전국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비호를 35년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일제가 확장하는 연도별로 이제 그린 건데 원래 빨간색으로 출발해서 1910년에 조선을 병합하고 그다음에 만주를 1930년대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1차 대전에 승전국으로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 산동반도를 비롯한 여기 이제 중국의 동해안을 가져갑니다. 일제가. 여기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는 동남아를 석권하는데 제가 왜 계속해서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육군의 규모가 600만인 것도 대단한데 이 동남아를 침공하면서 일제가 전쟁을 한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외교 독립 노선을 추구했냐면은 물리적으로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아니고 메추리알이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제를 힘으로 억누를 수 있고 영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하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세기 동안 외교 독립 투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일본의 총리도 했었고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1차 대전이 터질 때 이거는 천우 신조다. 이거는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고 평가했어요. 왜? 일본이 유럽에 참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에서 많은 물자가 필요하니까 일본이 여기서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일본의 선박, 일본의 자동차, 일본의 군수 산업이 몇십 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천우 신조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지도자들은 당시에 이거를 독립의 기회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죠. 하지만 3.1 운동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슬프게도 어떠한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 1차 대전의 승전에 큰 기여를 한 일본을 적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35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독립을 가져온 것은 힘이다.
그것도 외세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독립주권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혼란과 외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해방을 바라보는 대전제입니다. 당시에 이 기사를 보시면은 광명의 날 맞자 이러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했습니다. 해방이 왔다. 하지만 약 2년 뒤에 이러한 광명의 날을 맞자라는 이런 기쁨은 사라지고 2년 뒤에는 혼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당시에 47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2년 뒤가 지난 거죠. 동아일보에는 어떤 사설이 실렸냐면은 지난 자치를 회상할 때의 엄숙한 현실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전전하는 모든 사태는 당연한 우리의 진로를 역행하였고 절실한 우리의 기구에 배치되었다.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떠나간 거는 잠시 기쁘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북한은 소련에 편입이 되었고 남한은 미군정의 지배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이 와중에 이념적으로도 한국인들은 통합되지 못하였고, 그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국제질서적으로 그런 모든 방법에 있어서 다 여러 갈래로 6갈래 이상으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이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신탁 통치니 이런 어떤 기분 나쁜 얘기들만 나오고 지도자들은 4분 후에 찢어져서 혼란만 부추기니 이게 무슨 해방이냐 이런 다 환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련의 입장을 봅시다. 소련과 미국 입장을 볼 때 이 존 루이스 게디스라고 하는 냉전사가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냉전의 역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소련 두 나라 모두 혁명으로 탄생했다. 소련은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미국은 1776년의 독립혁명으로 둘 다 레볼루션에 의해서 태어난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갖는데, 근데 그 두 나라는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자신의 이념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지만이 만족하는 그런 국가 체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혁명을 통해서 둘 다 탄생했어요. 근데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이 기반했고, 그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의 그것이 바로 합법적인 자유다. 거기에서 인류의 번영이 나오고 인류의 성취가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 두 혁명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다 해가지고 이 전 세계는 평화의 무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혁명을 통해서 태어난 이 두 국가가 곧바로 냉전을 시작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왼쪽부터 윈스턴 처칠 당시의 영국의 수상이고요. 가운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고요. 오른쪽에는 스탈린 소련의 서기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지도를 보면서 전 세계를 어떻게 가져갈고 이러면서 전쟁이 끝나가는 한 1942년부터 계속 회담을 하는 거예요. 42년, 45년 계속 회담을 하고 특히 45년에 회담을 많이 가집니다. 2월 달에 얄타 회담, 그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포츠담 회담, 그 다음에 9월 달에 런던 회담, 12월 달에 모스크바 회담. 왜 많이 만나냐면은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러면 소련이 원하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민간인과 군인 다 합쳐가지고 2차 대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몇 명 죽었냐면은 최대로 2,700만 명까지 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소련이 요구하는 건 뭐죠? 2차 대전의 최대 지분을 우리가 갖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들은 해양국가입니다. 그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이 대륙의 초토화 작전을 하기보다 소규모로 게릴라전으로 그리고 서부전선에서 싸웠을 뿐이지 동부전선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이 전 국민이 서로 초토화되는 이런 이제 선멸작전에 투입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42년부터 45년까지 회담은 구체적인 성격은 다 치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련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소련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는 어디냐? 첫 번째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일어나죠. 그죠? 소련의 입장은 독일로부터 동유럽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참전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전쟁을 설계했어요. 그죠? 두 번째가 어디냐? 동유럽 다음이 중요한 데가 지중해입니다. 왜? 흑해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러시아는 예전부터 항상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핀란드 쪽으로 나가려고 했고 밑에 터키 쪽 흑해로 나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동쪽 블라디보스톡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의 블라디보스톡 극동아시아로 넘어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미국은 순진하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년에는 소아마비를 앓았던 것이 악화돼가지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스탈린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루즈벨트가. 그랬기 때문에 오케이 좋다 이거야. 소련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동유럽과 지중해와 이 아시아 쪽은 좀 가져가는 것을 오케이 조금 용인해주자. 그래서 전 세계를 양분하는 정도라면 그 정도면 땡큐 아니냐라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네, 인트로를 좀 맺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한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 어떤 해방인가? 어떤 해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그 말이 뜻하는 내포하는 게 뭐죠? 다시 더 강력한 외세로 남북이 쪼개져서 들어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북한은 바로 소련 군정의 지배 체제로, 남한은 미군정의 지배 체제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 국제 질서를 크게 보면은 소련은 처음부터 2차 대전을 한 목적이 국가 통합 및, 그러니까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30년대부터. 그래서 전쟁을 하면 국가가 통합되니까 전쟁을 더욱더 부추긴 측면이 있고, 2,700만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와 처칠에 대해서 항상 동유럽과 아시아와 지중해에 대한 지정학적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갈 거를 요구를 강하게 했었고, 루즈벨트는 끌려다니고 있었고, 오직 처칠만이 항상 러시아를 싫어했어요. 처칠이.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전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암울한 진단을 함으로써 미국한테 계속 경고를 내리고 있던 것이 1942년에서 45년까지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해방에 있어서 왜 기여를 거의 못했는가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1945년 8월 달에 일본 제국의 육군의 규모는 600만 명이고 광복군의 숫자는 다 합해도 33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무대이기 때문에 이 논리 앞에서 힘과 조직과 합법적 정보가 없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대단히 슬프게도 세계 역사 무대에서 거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